이상하게 말입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스킨로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파스 냄새가 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아버지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전화번호를 누르는 사이에 저는 출발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진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삼무작의 이야기. 아무리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생명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렇게 꼴대 제가 지금 책사진을 3개를 올려놨는데요. 거기 3에서 5세용, 5, 7세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 게스트 김민경 씨가 쓴 동화책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화책, 이거 지금 올려놓은 사진, 동화책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님, 천상병신의 소롱주를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의 노예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느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네, 천상병신 씨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로님 오셨고요. 오케이마리님, 문광님, 스토리양님,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오늘 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손수건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모아팔님 오셨고, 날토님, 아빠한테서 술 냄새를 맡으셨다고. 아버지가 영업 쪽 일하셨군요. 힘드셨을 거예요. 예. 업무로 마시는 술은 힘듭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 쌤 안녕하세요. 지금 문하나님의 얼굴빛이 궁금해요. 계셨는데, 문희정 아나운서는, 요 프로 전에 그 지하의 카페에서 탤런트 조정석 씨하고 공개방송했죠. 저게 지금 물오른 능금 같습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저도 덩달아진 기분 좋습니다. 길을 묻다님, 오늘 갑자기 물뜩 불현듯. 성은 김이요, 이름은 DJ. 이름은 DS죠, 원래.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이걸 거예요. 문희옥이었나요? 랭보님, 나의 첫 번째 히말라야 등반은 이소라의 노래랑 함께 했죠. 93년 그때는 대학에 낭만, 희망,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의 후배들은 너무 많이 스펙을 쌓아야 하고 요즘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파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푸른 소나무님도 오셨습니다. 쓸쓸한 담배 냄새, 아버지한테서 가족들 위해 평생 손발이 닳도록 일만 열심히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3년간 병원 신세 지시고 이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예, 결핍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자살 얘기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 유명을 달리한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복을 빌고요. 편안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날, 토요일 새벽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우울증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우습고, 제가 봐서는 이 사회가
이 박은지 부대표뿐 아니라 우리들의 그 우울을 더 깊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로 탓을 돌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헌데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희화화해서 마구 웃고 이런 사람들은 언론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월급쟁이죠. 자기네 회사 조회수 올리는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박은지 부대표께는 명복을 빌고요. 이 장난질하는 사람들한테는 경멸과 야유를 보내겠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 그 위탁모가 이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 홀트에 얘기를 했는데 홀트에서는 또 뭐 그런 내부 규정이 있다네요. 위탁모가 입양할 수 없다는 그 웬 무슨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양아버지가 때려서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뭐 끔찍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정말 부모가 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약속대로 김민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 해주실 거죠? 네. 분위기 제가 너무 잡았나요? 네. 아, 지금 음악 두 곡에 취해가지고 지금. 네. 아, 지난주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제가 첫 방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네, 또 그 댓글로 좋은 영화 추천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답을 다 달지는 못했는데 올려주신 글은 모두 읽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잘 부탁한다는 소리 안 하시네요? 아, 네. 아,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오늘은 제가 시를 하나 낭독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한번 어떤 시인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자꾸만 설레는 내 마음 동화 속 마법의 세계로 손짓하는 저 달빛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어. 네. 뭐 좀 이상해요. 네. 아, 네. 어떠세요? 아, 이게 유행가 같기도 하고. 이게 7번 방의 선물에 나오는 그 만화 주제가 세일러문의 주제가입니다. 아니, 이 영화가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너한테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전체 이용구라는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선생님이 평소에 그 시를 낭독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네. 시를 하나 읊으셔도 되는데. 네. 그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이 오늘 소개할 영화가 네. 7번 방의 선물과 IM쌤인데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두 편 다 뭐라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은 맞잖아요. 네. 네,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접근 방식은 역시 한국과 미국이 많이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향이 다르다. 네. 방향. 네, 저도 이제 영화 분석을 하려고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 이게 주말 내내 눈이 퉁퉁 붓게 또 울고 말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왜 영화관에서 불을 꺼주는지 아시나요? 두 가지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답변과 네. 시적인 답변. 네. 그래도 되죠? 아,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불을 자꾸 꺼야 네. 대한민국의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용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
핵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아, 핵 발전이 더 맞는 말이거든요. 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핵 발전소라고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뭐 시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름에는 우리가 짜증 막 내고 그러죠. 그렇죠. 겨울보다. 네, 더우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날씨하고 온도와 마음은 반비례하거든요. 예. 추워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날이 더워지면 마음이 차가워져요, 사람이. 네. 그것대로 극장에 불을 끈다는 건 어두워지면 마음이 환해져요. 그래서 영화를 좀 더 몰입해서 환한 마음으로 보라고 어둡게 해주는 건 아닐까. 네. 답변이 됐나요? 아, 네. 정말 그 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아니, 가끔 영화관에 가면은 그 관객이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의도를 하고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뭐 눈물 짠다는. 그렇죠. 뭐, 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절대로 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시고 이렇게 참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울면 지는 거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남한테 눈물을 보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울면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화관에 불을 꺼주는 이유가 영화관은 깜깜하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손수건을 준비해 가서 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손수건들을 안 갖고 다니던데요? 저는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네. 손수건들을 좀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울면 안 되니까. 어때 울면? 손수건도 좀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않습니까? 네. 잠깐 여기 댓글 하나 꼼시님이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아침마다 분주히 움직이시던 모습과 스키인지 향수인지 잘 모르지만 범선이 그려진 하얀 도자기의 짙은 향기로 잠에서 깼던 기억이 늘상 생각나네요.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코발트색에 이렇게 범선이 그려진 거죠. 커티샥이라는 스킨입니다. 아, 네. 고급 쓰셨네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예. 해볼게요. 자, 7번 방의 선물은 2013년 1월 달에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처음 광고가 나왔을 때 말들이 많았어요. 네. 왜 많았냐면, 2001년도작 IM쌤이랑 내용이 똑같다 하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뭐 비슷했어요, 내용은. 네, 뭐 이제 포스터만 보면은 아무래도, 두 영화가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나오고 똑똑하고 예쁜 딸이 나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소재가 같을 뿐이지 실상 내용물을 뜯어서 보면은 굉장히 다른 영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영화가 어떻게 같은지 또 어떻게 다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해요. 먼저 7번 방은요, 이완경 감독님의 작품으로, 3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달라붙어서 쓴 작품인데요. 김항성, 김영석, 유영아 작가님, 이 세 분의 작가의 지금까지 해온 작품들을 보면, 챔프, 마음이, 노브레싱, 파바로티, 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동화 같은 드라마를 쓰는 그런 작가분들이세요. 본인들 특징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렇죠. 영화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네. 그런 영화들 이제 이 개성이 이 영화 속에 녹아 있는데요. 7번 방의 선물은 제작비가 약 58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관객이 얼마나 드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1000만 넘지 않았나요, 이거? 네, 1000만 넘었습니다. 1280만 명이 들어서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관객이 들은 영화로 기록됐어요. 우리가 통속이나 신파 또 일반 휴먼 드라마를 좀 작품적으로 저급한 얘기로 취급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1억 6,500만 달러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수치가 계산이 됐는지 저도 이렇게 언뜻 감이 안 와요. 1억 달러면 1,300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천억 가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면 2천억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수십 편 제작하고도 그러면? 남을 수 있는 네. 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영화가 뭐 자본주의를 따지고 뭐 이윤,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영화라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종류별로 뭐 그렇죠. 다르니까. 네. 네. 근데 이쯤 되면은 그 역대 한국 영화 1위와 2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도둑들 이런 거 많지 않나요? 괴물, 도둑들, 뭐 왕의 남자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1위는 괴물이고요. 괴물. 네, 네. 1,301만 명이 들었어요. 네, 2위는 도둑들로 1,298만 명이 들었습니다. 네, 그 뒤로는 이제 7번 방의 선물, 뭐 광해, 왕의 남자, 태극기 날리며, 해운대, 실미도, 뭐 설국열차, 관상 이런 영화들이 이제 줄을 잇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10위권 안에 2013년에 만들어진 영화만 3작품이 들어있고 부흥기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012년,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만 2작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 영화가 굉장한 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괴물이나 이런 거는 좀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도둑들도 해외 로켓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네. 뭐 제작비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근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괴물 같은 경우도 헐리우드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한 제작비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솜씨가 있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CG도 뭐 100억, 그러니까 총 예산 100억 중에서 50억으로 최대한 중요한 장면에만 쓰였는데도 영화가 충분히 재미있었고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줬었거든요. 그 최소 비용이 혹시 그 네. CD 그래픽 하시는 분들 날밤 새고 제대로 임금 못 받은 결과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 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정말. 네, 중요하죠. 그런 것도. 네. 네, 이제 저는 이런 한국 영화의 순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역시 한국 관객들이 똑똑하다. 관객들이 전문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영화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오매하기도 하지만 똑똑하기도 해요. 네. 자, 양면을 그러면 다 가지고 있죠. 네, 이쯤에서 이제 순위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아까 그 두 영화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예쁘고 똑똑한 딸이 나오는 그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영화가 그러면 두 영화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두 영화의 다른 점. 네. 7번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영화고요. 네. 그다음에 IM쌤은 제도. 예. 복지가 과연 진정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나?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제가 왠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좀.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래도 네. 명색이. 네. 네,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른데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거죠. IM쌤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무능한 아버지도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준다면,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갖는 편견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7번 방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용구라는 캐릭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유승용 배우가 했었던 이용구 캐릭터가 이제 감옥에 들어오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막 외우면서 이렇게 막 네. 막 이렇게 하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사가 이런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이용구. 뭐 1961년 1월 18일 경기도 이천 제왕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개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5살 때 엄마 죽었어요. 교통사고. 버스 375번. 월곡동 장례식장에서 아빠는 없었고 뭐 정민삼촌, 민경이모, 수진 누나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그 방장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구가 했던 말이 주차하다 왔어요. 해피마트.
파킹했어요. 주차 네, 요원. 주차 요원이었던 예,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장이 하려던 뭐 하다 왔냐라는 말은 뭐 강간범입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한없이 순진한 이 이용구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용구라는 캐릭터는 이 한 장면만 봐도 누가 봐도 조금 다른 약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나 정신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약자로 보는 시선도 뭐 옳은 건 아니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경계부터 하는 것도 바른 대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녀의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남녀는 서로 구별할 대상이지 네. 차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네. 흔히 차별을 합니다. 네. 역시 이 극 중 이용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은 많이 모자라. 어디에 내어놓아도 불안해. 충동적인 어떤 나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야. 반드시 사고 칠 거야.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얻어낼 게 없어. 아니라도 알아두면 나한테 손해겠지. 그러니까 절대 친해지지 말자. 이런 속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한테 엉뚱한 부탁을 하거나 뭐 내가 피해를 보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편견과 어떤 불안들이 이용구에게 하지도 않은 범죄의 죄명을 만들어내고 뭐 유아, 뭐 유괴, 강간, 살해범 이런 거죠. 그리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아빠와 딸을 서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그 아이를 따라갔던 건데 이제 사고가 나게 되죠. 근데 덕분에 이제 용구는 이 영화 속에서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그 죽을 고비를 넘겨요. 특히 2번의 죽을 고비가 있는데 어떤 대목인지 기억나시나요? 연고가요. 네. 감옥에서 왜 이렇게 다른 조폭한테 이렇게 대신 그렇죠. 찔리는 네. 건가요? 그게? 네. 박상면이라는 죄수가 네. 그 오달수 방장 삼촌을 찌르려고 하는데 대신 옆구리에 칼을 맞게 됩니다. 네. 막으려고 하다가 또 한 번은 또 그 똑같은 박상면 죄수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죄수 번호 8048 이렇게만 불렀다고 교도소에서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위험에 처한 보안과장이 이제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죽을 뻔한데 그 보안과장을 상황에서 구하죠. 그렇죠. 보안과장을 예, 예. 구하는 그래서 또 이용구도 화상을 입을 뻔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용구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그 영화의 절반의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IM쌤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는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위급 상황이 왔을 때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상대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판단을 하거든요. 네. 내가 끼어들어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이용구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비겁해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일단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한다든지 네. 대신 막는다든지 네. 그래서 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용구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없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화는 슬프게 사람들의 편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IM쌤의 정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2001년에 개봉한 영화로 숀 펜이 주역을 맡았고 타코다 패닝이 아역으로 나왔어요. 당시에 이 영화로 타코다 패닝과 숀 펜이 정말 그 훌륭한 연기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틀즈의 명곡들이 OST로 쓰이면서 영화에 잘 어울린다는 평이 났었고요. 그 IM쌤에서 쌤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쌤이 딸 루시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그 동화책에 네, 아주 쉬운 그림 동화책에 초록 달걀과 햄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름이 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제시 넬슨 감독은 그 본래 뉴욕에서 배우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그 1998년 스탠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담당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숀 펜은 최근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에 또 출연을 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숀 펜은 뭐 워낙 유명한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마돈나 남편. 네.
그러면 이제 IM쌤을 좀 지켜보면요. IM쌤에서 나오는 그 나머지 등장인물은 그 IM쌤의 상태를 보고도 뭐 놀라거나 경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쌤이 아내 레베카가 이제 루시를 출산만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쌤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요. 옆집 애니 아줌마가 이 사실을 이제 애가 막 우니까 처음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이제 두 시간마다 먹여라. 그렇죠. 2시간마다 먹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시간마다 네. 먹여야 된다. 네. 근데 또 혹시나 이 친구가, 쌤이 시간의 개념을 모를까봐 방송 프로 제목으로 그 밥 먹는 시간을 알려줘요. 네, 뭐 할 때는 먹이고. 그렇죠. 네. 뭐 할 때는 뭘 또 먹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어쩌면 그 쌤의 눈높이를 존중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배려한 네, 거죠. 배려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루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커서 구두를 사야 되는데 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스타벅스에서 1시간에 $8를 법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많은 돈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적은 시급이죠. 근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모자라서 이제 구두를 못 사요. 그런 경우에도 친구들이 그냥 나 2,000원 남았어, 3,000원 남았어 이러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그러면 또 구두가게 직원도 그 사람들의 선행에 동참하면서 그냥 돈이 모자른데도 맞겠죠 이러면서 받아요. 네, 그냥 받아요. 네, 또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 그레이스라는 직원은 메뉴판에 우스꽝스러운 얼굴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없는데도 쌤이 가면 매일 그 메뉴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쌤이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때 만나는 손님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쌤에 대해서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가 어떤 작은 미션, 음료 이름 맞춘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설탕봉지 그 색깔대로 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고마워요,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도 하죠. 저는 그 쌤의 직장 상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쌤이 정말 좋은 가게에 취직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 미국식 논리일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가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가게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렇죠. 말이 많은 데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데인데 네, 그런데도 되게 좋게 나옵니다. 네,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되게 좋습니다. 그 사장님만. 네, 사장님만. 쌤이 장애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계속 자르지 않고 지켜봐주고 또 일할 수 있게 계속 또 도와주고 또 나중에는 쌤의 목표인 그 바리스타에도 기회를 줍니다. 더디긴 하지만 더딜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이 사람을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쌤의 세상은 이용구가 사는 세상보다는 더 밝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신발 사가지고 이렇게 신발 사면 이제 애들한테 풍선을 하나씩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도 달라가서 풍선들을 하나씩 받잖아요. 네. 거기서 비틀즈 패러디가 또 하나 나와요. 네. 그 건널목을 이렇게 지나가는 쫄아락하는 그게 비틀즈 앨범 자켓 사진에 있는 마지막 앨범 그 에비로드 마지막 앨범 자켓 사진을 패러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그 장면 보면서 네. 그래 OST를 계속 비틀즈를 썼으니까 저렇게 한번 패러디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는데 네. 이따가 그것도 한번 찾아지면은 들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쌤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문제가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애 때문에 정신 연령이 낮은 아버지가 어린 딸 루시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려고 해보지만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이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딸과 아버지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쌤의 문제가 됩니다.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제 말하자면 복지죠, 그게. 그렇죠. 네. 저런 아빠한테서 어떻게 애가 똑바로 클 수 있느냐 안 된다. 네. 사회시설에 일단 보호를 하고 양부모를 찾아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죠. 네.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효율이나 이런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대상으로. 그게 아닌데. 네. 사실은 잘못되고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엉뚱하게 보는 거죠. 네. 그거는 좀 물론 우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 지난번에 그 새 모녀가 죽었을 때도 복지시설에 연락을 했으면 될 텐데 연락을 안 했다는 식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어떤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 누나가 그랬어요. 친구 누나가 그래서 이렇게 중증 장애여서 이렇게 항상 집에만 있고 네. 그 대소변을 잘 못 가려서 네. 겨울이 아니면 거의 아랫도리를 벗겨놓는 정도.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처음에 가서 그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내 친구는 제가 그때가 4학년 때일 거예요. 3, 4학년 때인데 그 누나가 쓰는 요강을 항상 가면 비우는 거예요. 요강통에서 갖다 놓고. 네.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꼬마 때인데. 그렇죠. 예. 네. 놀랍기도 했고 어린 제가 그때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어요. 걔한테. 걔는 너무 어른스러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연락은 끊어졌는데 네. 좀 이렇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누나 생각이. 네. 이상하게 그런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괜히 뭔가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안하죠. 네,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좀 안 될 것 같고 계속 쳐다보는 것도 미안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죠. 예, 그렇게 생깁니다. 자, 여기 잠깐 게시판에 네. 공릉동 아줌마가 지금 올려주셨는데 조카 주고 싶다고. 그래서 공릉동 아줌마님께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납치된 가족은 누구? 이거나 할아버지 마법 양탄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앞쪽 게시판 달아주시면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신청이 별로 없으신데 여기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저자 서명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게시판에 2.5님 15일부터 게시되는 줄 알았던 부산 지하철 광고 오늘 게시가 되었네요. 하셨습니다. 노정면 앵커의 멋진 사진이 탁 들어있는 부착물인데요. 진실이 궁금하십니까? 4월 1일 국민TV 개국. 국민TV는 전혀 다른 뉴스, 즉 공정보도를 할 것입니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는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댓글들이 올라와서 책 필요하신 분들 신이 내린 짱돌림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으시다고요. 예,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님 오셨네요. 오늘도 좋다. 자정관 롱테이크 최고.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 읽고 지금 또 자살한 분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안 읽겠습니다. 안 읽고 변호인 빠졌다는 얘기 10위권에 들어왔던 변호인이 있는데 왜 안 올려주셨냐고 해서 변호인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네. 변호인이 8위인가요? 네, 변호인이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를 1136만이 들어서 변호인이 8위에 올랐습니다. 이게요. 나쁜 사람들이 정원이 언니나 뭐 이런 쪽에서 장난을 안 했으면은 그렇죠. 1위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 스크린 확보가 되고 했으면은 1위 했을 건데 그 와중에도 그 정도까지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봐야 되는데. 더 봐야 되는데. 또 그 다운로드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CD를 소장하기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CD 좋죠. 하나씩 다 뭐 개인이 가정에 소장하기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아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친구 누나 얘기 제가 잠깐 했죠. 네. 참 어린 시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어떤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조금 이유 없이 껄끄러워했었고요. 어릴 때는 괜히 무섭죠. 네, 뭐, 무서운 사실. 게 더 컸죠. 예. 예. 그러다가
20대 중반쯤에 그 여러 작가분들이랑 지체장애인 친구들을 이렇게 동시를 가르치는 일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 취지는 뭐 소외된 계층에게도 문학을 알려주자는 어떤 목표, 이런 국가 사업이 있어서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생활비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예술인으로 산다는 것이 겉보기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겉만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 때 처음으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접하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저랑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 실제 나이는. 그렇지만 정신 연령은 이제 쌤과 이용과 비슷한 한 6살, 7살 정도인 친구들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까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손도 잡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아이 같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지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쓴 동시를 모아서 뭐 동시집을 내고, 뭐 시집을 또 이렇게 시집의 수익금을 또 어려운 불우이웃에 돕고 뭐 이런 쪽으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 매주마다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힘을 얻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직접 가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자,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이용구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2번의 그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보고 싶은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천사원을 달고 있던 그 오달수라는 방장 삼촌이 글자는 못 읽지만 뭐 약속은 꼭 지키는 의리의 조폭이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게 됐는데, 이것도 이틀밖에는 같이 있지 못하고 보안과장에게 들키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안과장은 처음부터 이용구를 주시하고 또 굉장히 미워하는데요.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그 경찰청장과 청장하고 면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예. 드러나는데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 딸이 죽은 거죠? 그 죄수가 예, 이제 예, 나와서. 아들, 예.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 그 아끼는 제소자한테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된 그런 아이를 잃은 상처를 가진 되게 슬픈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구가 그 유아 유괴 강간 살인범이라고 하니까 다른 제소자들보다 훨씬 더 주시하고 미워하고 했었던 거죠. 여기 이 7번 방의 선물을 보면 아이를 상실하고 있는 3명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딸 예승이와 헤어지게 되는 이용구가 있고요. 그 2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유괴당해서 이제 잃어버리는 보안과장. 보안과장.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누구죠? 3번째가 그 청장이죠? 그렇죠. 예. 네.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찰청장인데요. 사실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피해자예요. 그 주인공에 대해서 가장 편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주인공에게 비극적 결말을 선사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남자가, 경찰청장이 이용구가 범인이라는 것을 진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하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 네. 당시에는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전에 세일러문 가방을 사러 갔을 때 이 경찰청장이 이용구를 때리죠. 그렇죠. 그 세일러문 가방을 만지려고 한 건데 이제 자기 딸한테 그러는 줄 알고 그렇죠. 네. 거기서 막 때리는 게 있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왜 더 자기 확신 쪽으로 몰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내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으로 몰았겠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라는 직업이 평생 그 나쁜 범죄와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그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또는 위험성을 더 훨씬 감지하는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업적 의심. 네, 의심이 네. 더 많아지고 네. 또 사람들 사이에 그 범죄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용구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 본인의 편견을 버리지 않기로 하는데요. 그 자신이 그렇게 많은 범죄와 싸우면서
딸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이 이용구한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조금 덜어내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세 아버지는 각자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이용구의 경우는 이제 교도소 식구들이 그 영화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 교도소 식구들과 보안과장의 도움으로 다시 재판장에서 그 재판에 서게 되는데 경찰서장이 이제 예승이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그 변호사의 협박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대신 목숨을 희생하고 예승이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국선 변호인이 그 영화에서 가장 악질적인 악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되는. 네, 네. 그 어떤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만 남은. 네. 이렇게 지금 어느 쪽으로 어떻게 몰고 가야 맞을지를 생각하는 네. 그런 변호인에서도 그게 잠시 나오지 않았었나요? 국선 변호인도 그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서로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그렇죠. 걸로 네, 그런 장면이 기억하는데 이 사람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디 좋은 로펌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개업을 해서 할 만한 뭐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돈은 안 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이라도 계속 하려고 하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경찰청장한테 좀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좀 생활인의 모습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마의 모습이지만 네. 사실 이게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만 조금 더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다를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네.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사도 자신의 능력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용구를 도와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랬으면 합니다. 이제 변호인이 이 영화에서 소재를 따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아, 네. 그럴 수도 이 있나요? 국선 변호인이 그렇게 그 진짜 변호인으로서 자기의 네.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이 영화는 아주 엄청난 영화가 되는 거죠, 이제. 네. 나머지 이제 두 아버지의 선택, 보안과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처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용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요. 스스로 과거로부터의 상처, 편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그 예승이라는 예쁜 새 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고뇌하는 인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가장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용구가 죽는다고 해서 사고로 죽은 자식이 돌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분노하는 인간. 네. 그래서 평생 다른 누군가들을 또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복수의 혐오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운명의 장난이다. 신은 왜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어려운 일 당하면. 제가 본 이제 지금 말씀하신 3명의 딸을 잃은 아버지, 자식을 잃은 3명의 아버지.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이 가장 미워한 사람은 경찰청장이에요. 네.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한 자신의 분노에 갇혀버리게 되는 언젠가는 뭐 영화의 후기일 수 있지만 이용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연히 또 알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범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이가 미끄러져서 결국은 이렇게 뇌진탕으로 그렇죠. 죽은 건데 네. 알 수도 있고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건데 네. 그러면 경찰청장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니까 신이 진짜 미워한 사람은 경찰청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7번 방의 선물은 이용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에 쌓여 있고 그 편견이 한 인간에게 어떤 비극적 결말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작가와 감독이 왜 이 영화의 배경을 교도소로 설정했을까요? 흔히 말하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나쁜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네. 곳인데 이 7번 방의 선물은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강해요. 네. 사회적 배경이 강해서
변호사, 이런 법정, 이런 이제 편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도 일종의 편견지대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법에 의한 심판에 따라서 일정 형량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감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들도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남을 속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사람이다. 그렇죠. 네.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 교도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지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구의 사연을 듣고 도와주고 있고요. 교도소 밖에 있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오해와 편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잘못을 안다, 뭐 뉘우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부수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또 접점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접점의 문제가 뭐냐면 이홍구와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을 알게 될 네. 어떤 접촉면이 많아지면. 근데 네. 실제 바깥에서는 이홍구는 딸과 외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없는 거죠. 네. IM쌤에서 그 친구들이 같은 물론 직접장애자들이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그런 이홍구도 그런 접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회에도 주변에도 그런 이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는 배경의 문제, 접점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법적 사고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용구나 예승이가 우리에게는 어떤 희생양이면서 동시에 속죄양이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랑과 관심이라는 감정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 게시판에 김민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친이자 신앙송하는 김민서입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선생님 방송 매주 듣지는 못했는데 간혹 듣고 있어요. 노 대통령 추모제 때 시 주신 일 감사하며 영광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장애에 관한 말씀을 나누셔서 관심 있게 듣게 되네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일전에 노면 추모 시집 나올 때 저도 자, 여기 지금 게시판에 돌겠네 님이 오늘 불현듯 나 없이도 애들이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남종 열사의 뒤따르라는 계시인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부모가 없이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모라는 건 부모도 일종의 자격이거든요. 어디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모라는 건 통증 면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아파야 하는 면허증을 받은 우리가 공부해서 따는 면허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인생의 섭리로부터 나한테 날아오는 면허증이거든요. 통증을 느끼라는. 그래서 그런 면허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울러서 부모 없이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없다는 거.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꺼내시면 안 돼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생각이 물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절대로 꺼내지도 마시고요. 좋은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7번 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뒷부분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고 예승이가 커서 검사가 돼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고 이야기의 결말을 짓게 되지만 또 관객을 설득할 수는 있었지만 이용구를 살리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함과 부정한 압력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좌절될 때 정말 절망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7번 방 이 영화는 그 슬픔을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영화의 명장면, 선생님은 어느 장면을 꼽으셨었나요? 저는 도입부에 나왔던 네. 풍선. 네, 그렇죠. 네, 박신혜가 이렇게 눈이 말하자면 이제 교도소를. 보안과장 아빠라고 이제 하지만 네. 나왔을 때
눈이 날리면서 이렇게 풍선이 날아가는 좀 그쵸. 판타지적이고 동화적이긴 해요. 네. 이게 리얼리티에는 좀 그렇죠. 떨어지는 장면이긴 한데 네. 이게 조금 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노란 풍선이 하늘 위로 떠가다가 그 가시천장에 걸리잖아요. 딱 걸리고 말아요. 근데 이 장면이 그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였던 그 기구가 등장하는 장면. 기구로 탈출하다가 이제 밧줄이 걸리는 것하고 복선에 연결이 되죠. 걸리고 있죠. 네. 네. 뭐 나머지 뒷부분들은 사실 또 눈물이 날까봐 차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울죠 뭐까지. 네. 저 손수건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잠시 일상에 치여서 잃어버렸던 인간애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영화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해학과 코미디를 담고 있으니까 네. 뭐 웃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우스워져요. 네. 피식피식 웃다가 네. 또 이렇게 목이 꽉 잠겼다가 네. 이렇게 좀 맞아요. 네. 쌤하고는 I.M. 쌤하고는 또 다른. 네. 근데 저는 그 전반적인 두 가의 영화를 놓고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I.M. 쌤이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이고 네.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게 없는 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저건 영화니까 이런 면이 외래 좀 덜해요. 그 I.M. 쌤이 물론 그런 천사 같은 이웃들이 나오고 친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7번 방의 선물에 비해서는 리얼리티도 훨씬 강하고 전반적인 그런 네. 영화의 시선들이 네. 좀 덜 어찌 보면 최루성은 좀 덜 하지만 그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두 영화 다 좋았지만 이왕이면 7번 방에다가 1점을 더 주고 싶어요. 네. 논리적인 어떤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니까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국수주의를 지금 들이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영화니까라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영화를 사랑해줘야 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또 힘이 나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해 주면요 자꾸 비슷한 영화 재탕 삼탕으로 찍어요. 한두 번입니까 그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I.M. 쌤으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쌤은 무능한 아버지도 아버지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무능하면 아버지가 아닐까요? 아버지하고 무능은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아니냐? 아니요. 아버지인데 조금 무능한 아버지인 거예요. 네. 무능하다고 아버지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 봐야 됩니다. 네. 역시 이 질문 정말 바보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포스터의 명장면 있잖아요. 샘이 딸 루시와 함께 그 하늘을 날듯이 그네를 타는 장면을 네. 보고 있으면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뭐 아버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죠. 여기 이 극 중에 나오는 여자 변호사가 한 대사도 있는데요. 지능이 사랑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샘의 이야기는 샘이 어떤 누명을 쓰고 그 성매매하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게 성매매를 하는 줄 알고 경찰이 오해를 해서 샘을 잡아갔다가 이제 오해가 풀어지긴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 중간에 이 샘이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법원에서는 샘이 루시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계속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어떤 갈등이 부모의 역할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루시를 사랑하는 샘은 누구보다 사실 좋은 아빠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주장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금 더 아이를- 능력이 떨어지면 아빠는 7살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네. 애는 이제 8살이 돼가고 9살이 돼가고 이러면 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한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다문화 가정의 문제하고도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실제로 한국 문화도 모르고 거의 아이하고 별반 독해 능력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네. 한글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게. 그럼 아이의 학습을 유도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 애 인성 발달에 적절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생기는 그 고민과 고통이 지능이 낮은 것은 원인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는 이 샘과 반대급 부인 여자 변호사 리타 해리슨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쌤, 당신만 고통을 겪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상실감, 열등감, 추함, 없어지고 싶은 기분 매일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의 남편은 더 완벽한 여자랑 놀아나고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아들한테서는 저는 또 어젯밤에도 끔찍할 만큼 고함을 쳤어요. 그러니까 7살 난 애가 저녁만 되면 집에 안 가려고 차에 안 타려고 버티고 화난 표정으로 나를 노려봅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정말 패배감에 졌고요. 모두 다 똘망똘망 잘만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계단마다 각 단계마다 거기에 맞는 그쵸. 고통이 있죠. 네. 스트레스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정말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촉망받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윌리에게만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가요? 예, 그렇게 바쁘고 돈 잘 버는 변호사 엄마가 네. 어떻게 집에 있는 애한테도 완벽할 수 있죠? 그렇죠. 한 가지는 네, 그건 포기를 해야지만.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나타날 수 없어요. 신은 편재한다. 어디나 있는 것이 신이지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 욕심, 제가 미셸 파이퍼를 좋아해서 그 장면을 멋지게 봤지. 네. 그 자체는 저거는 좀 아니다. 네. 다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네. 일하는 엄마가 당연한 고통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죠.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엄마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막 마시멜로우랑 젤리콩을 씹어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도 살 안 찌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마시멜로를 그렇게 막 진짜 막 정신없이 먹으면서 그러면 네. 계속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시로 그랬다는 건데 미셸 파이퍼처럼 그렇게 날씬할 수 있을까?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건. 그 부분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샘도 이런 오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 내가 이 루시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루시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른 변호사가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진짜 딸을 사랑한다면 더 많은 걸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결국 이제 굴복당하고 말죠. 할 말이 없죠. 네. 거기에는 또 사실은. 네, 예. 이거는 정말 아버지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여기에서 끝나고 그냥 루시는 양부모랑 잘 살게 되고 뭐 샘은 그냥 혼자서 자기 인생 꾸려 나가다가 가끔 아이를 보러 갔다.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울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영화로 안 만들어졌겠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7번 방과 그 I am Sam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보통 영화가 3장 구조로 떨어지는 데에 비해서 이 영화는 결말이 나고 나서도 한 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버지가 다 아이를 포기하는 이 순간이 오고 나서도 어떤 한 이야기 챕터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상업적 측면에서는 이것을 어떤 눈물 쥐어짜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관객들에게 어떤 선택 이후에 그러니까 캐릭터가 선택을 한 이후의 삶을 비추어 줌으로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준다는 게 저는 허를 찔른다고 봐야죠. 네, 그게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결말을 낸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I am Sam에서도 결국 법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결국 루시와 아빠가 서로 잊지 못하고 계속 만나고요. 새엄마는 이제 나중에는 두 손 다 들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울면서 이렇게 현관에 데리고 네, 와서 그러잖아요. 네. 뭐 얘를 내가 멋지게 꾸민 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깨나면 아늑한 이곳에 올까봐 두렵다. 그래서 제가 영어 실력이 딸려서 멋지게는 분명히 나이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아늑한 이곳이 아무리 들어도 발음이 안 들려요. 캄 같기도 하고 컴포트 같기도 한 그런 발음인데 그러면 멋지게와 아늑한
두 개의 개념의 차이가 있죠. 멋지게는 기능적이고 또 취향 네. 그런 상대적 개념인데 아늑하다는 건 본인이 느끼는 개념이에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아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이 멋진 건 자기가 멋지게 꾸민 거고 자기 생각이고. 네. 새엄마는 멋진 방을 줄 수는 있었지만 네. 아늑함을 줄 수는 그렇죠. 없었을 그럴 수는 거예요.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좀 유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맞다 저거다 저거. 사랑의 본질이 저렇게 다를 수 있다. 내가 주는 것. 상대가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 느끼는 사람이 안온함. 이런 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주는 게 멋있고 대단하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영화 둘 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영화가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지금까지 그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7번 방과 IM쌤이 그 같은 듯 다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겁게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왜 조금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충분히 제가 듣기에는 재밌게 지금 얘기가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네. 나라가 다르니까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네. 다른 정서 때문에 네. 또 당연히 다른 결말, 다른 전개, 극중 인물들의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울러서 이런 최루성 영화라 하더라도 작품이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루성 영화면 어떻고 판타지면 어떻고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가 보고 2시간가량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울고 웃고 하면 예, 전 어떤 경우든지 다 그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울러서 이 아빠의 사랑이라는 거,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는 백과사전보다도 강하다. 네. 지식이나 네.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전 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잘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는 좀 징그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5이신데요. 예.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쑥스럽더라도 여러 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머니한테 이렇게 네. 모시고 사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네.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좀 징그러요. 네. 여기 아싸님이 그러셨어요. 게시판에 다코타 패닝을 낳은 아버지라면 인생 다 가진 거 아닐까요? 돈 잘 버는 딸이 아빠를 먹여 살리고 남을 듯. 김연아 중요한 얘기죠. 아빠도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저야 이렇게는 네. 애들이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요. 네. 댓글들 지금 많이 올라오셨고 책은 공릉동 아줌마님하고 신이 내린 짱돌님, 신이 내린 짱돌님 이 이렇게 두 분에게 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논리팝 세계문화 책이고요. 네. 하나는 제가 쓴 책, 누가 내 칫솔에 똥 쌌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거 책도 선물로 하실 수 있나요? 네, 다음 주에도 제가 가능하다면 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이라도 더 나눠드렸으면 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이게 지금 책이 김민경 씨가 또 책 주신다니까 동화책이니까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그 네. 나이 맞는 아이들한테 넘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보면은 또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 네, 주에 제가 또 네. 사진을 또 올려놓을 건데. 네, 사진 올려놓은 데다가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이왕이면 아이가 또 읽고 좋아하면은 저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이제 잠시 일을 했던 출판사의 사장님께서 일부러 협찬을 해주셨어요. 협찬까지 받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지금 네. 이거 듣고 있나요?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롤리팝 세계문화라는 단어를 꼭 얘기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2번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장님 저 얘기했습니다. 네, 선물 다음 주에도 주실 거죠?
네. 그럼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아니면 이거는 또 이제 집에 아이들이 없으면 사실 별 필요 없거든요. 조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하니까 네. 그런 분들은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까지 다 드리지야 못하죠.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이게 게스트가 선물도 주고 말이죠. 전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아니에요.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댓글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민경 씨하고 같이 7번 방의 선물과 IM쌤 이렇게 해서 아빠와 딸의 이야기,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김지훈 감독님의 달콤한 인생과 네. 소지섭 배우가 나왔던 회사원 이 두 가지 영화를 가지고 달콤한 인생과 회사원, 회사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김민경 씨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표면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의 본성, 사회적인 폭력이나 편견에 대한 영화를 귀로 봤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려서 여러분들이 귀로 두 편의 영화를 보시는 셈이죠. 추위가 이제 좀 물러갔습니다. 꽃샘 추위는 내년 봄에 또 오겠죠. 하지만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을 약속하면서 저도 물러갑니다.